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로 입원했을 때 남편은 수술비의 10분의 1만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술비 1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자기는 얼마나 보태줄 수 있어? 전 대답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정확히 10분의 1만. 초겨울의 서울은 늘 칼날 같은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죠. 오늘 같은 일요일은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조금 더 뒹굴거나 여유롭게 녹차 한 잔을 우려내 창가에 스며드는 옅은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주부의 삶은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이미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규칙적인 소음과 싱크대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는 제 일상에 익숙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자개장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라 정성껏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집안의 여자는 그 집의 거울이야. 집안이 깨끗하고 반짝여야 아내의 덕이 빛나는 법이지. 저는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이 갈라져 찬물에 닿을 때마다 쓰라렸지만 말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워 게임을 했거든요. 기계식 키보드의 요란한 타자 소리와 팀원들에게 소리치는 고함이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와 저는 새벽 2시까지 뒤척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한 가을 호수 같았습니다. 건설 엔지니어인 남편, 회계사인 아내, 번듯한 아파트까지. 하지만 이 집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고 있는 저만이 그 깊은 물밑에서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벨 소리였죠. 화면을 보니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는 2층에서 자고 있는데 왜 전화를 거는 걸까요? 귀찮아서 내려오기 싫어 무언가를 가져다 달라는 걸까요? 저는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아래층에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냥 내려와서 말하지 왜 전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완전히 일그러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의 숨소리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빨리 좀 올라와 봐.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 왔어. 빨리.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가 멈칫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민준 씨가 보이는 것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의 공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갑도록 냉정한 평온함,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훈련된 조건 반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해. 어느 병원인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손은 천천히 대걸레를 벽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셨대. 사람들이 심장 전문 병원으로 옮겼나 봐.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아주 위독하대. 서연아, 빨리 돈이랑 서류 챙겨서 가자.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민준 씨는 전화기 너머로 절규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야 했습니다. 옷장을 뒤지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세상 전부였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그의 모든 결정을 좌우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서 약 10초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10초 동안 2년 전 아버지가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도 지금의 민준 씨처럼 공황 상태에 빠져 울부짖으며 그에게 절망적으로 전화했었죠. 그리고 제가 돌려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냉담함, 그리고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1층에 있는 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남편의 옷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잠옷을 단정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고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주기 위해 차분한 색의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제 행동은 마치 시어머니의 응급 상황이 아니라 출근을 준비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잠겨있던 서랍을 열어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 은행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칠흑 같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지난 2년 동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며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2층에서 뛰어내려와 있었습니다. 셔츠는 아무렇게나 삐져나와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으며 손에 든 차키는 심하게 떨려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감떠.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심근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민준 씨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열쇠 꾸러미를 주워들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아. 나도 이런 기분 겪어봤잖아. 잊었어? 가자. 내가 운전할게. 당신 지금 상태로는 병원 가기도 전에 사고 나겠어. 민준 씨는 제 얼음장 같은 태도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낯선 아내의 모습은 처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고 그는 차문을 거칠게 열고 조수석에 몸을 구겨 넣으며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공정한 복수의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와 남편 자신이 직접 서막을 썼던 고통스러운 연극의 대본을 손에 쥔 한 여자를 태운 채 말이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특유의 냄새는 제 위를 경련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전 소화기 내과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배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 하지만 오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민준 씨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응급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마치 자식들의 양심을 노려보는 붉은 눈처럼 아프게 빛났습니다.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나와 의료용 마스크를 벗자 심각하고 지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준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어떠세요? 깨어나실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민준 씨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오랜 경력의 의료인 특유의 동정심 어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관상동맥이 광범위하게 심각하게 막혔습니다. 일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처치는 했지만 살리려면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수입산 최고급 스텐트를 최소 3개는 넣어야 하고 수술비, 특수약물, 중환자실에서의 후속 치료 비용까지 합쳐야 합니다.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뭐든지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는 진료 기록을 넘기며 빠르게 계산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되는 총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의료자재 준비를 위해 우선 1억 원을 선납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수술 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금이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좁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도시의 중산층 가정이 미리 준비하고 저축했다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민준 씨의 재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고 눈은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왜 그래?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 충분히 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계좌 다 확인해 봤는데 온라인 예금, 입출금, 통장, 전자지갑에 있는 돈까지 싹 다 긁어 모아도 8천만 원밖에 안 돼. 아직 7천만 원이나 부족해. 그는 제 팔뚝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세게 조여와 약간 아팠지만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진 돈 다 합쳐서 빨리 보내줘. 어머니를 살려야지. 저 안에 누워 계시는데 1분 1초가 위급해. 당신 적금 다 깨고 친구들한테도 빌려봐. 우리 부부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맞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그 네 글자가 민준 씨의 입에서 어찌나 매끄럽게 나오는지. 그것은 마치 무딘 칼날이 제 마음속 낡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년 전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울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던가요? 내 돈은 큰일을 위해 쓰는 돈이야. 장인어른이 아프신 건 처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비겁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늘 그랬듯이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은 아내로서 즉시 지갑을 열고 자신의 어머니, 과거에 저를 그렇게 모질게 비난했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에서 민준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금속이 부딪히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7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적은 돈이 아니네. 지금 돈이 문제야? 당신 얼마 있어? 다 내놔. 민준 씨는 두려움에 인내심이 바닥나 소리쳤습니다. 돈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있어. 하지만 민준 씨, 우리는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를 해? 엄마가 죽어가는데 흥정이라도 하자는 거야. 민준 씨는 제정신이냐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흥정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정함이지. 당신과 어머님이 2년 전에 나한테 가르쳐준 재정원칙. 기억 안 나? 민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춤추는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제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는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징벌이 그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요. 무슨 원칙?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제 눈에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남김없이 돌려줄 때가 병원 복도의 공기는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약품 카트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오직 저와 민준 씨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수년간 쌓인 상처로 파헤쳐진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고 저는 그가 지금 당장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명줄이 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년 전 저는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췌장염으로 급히 수술을 받으셔야 했을 때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 그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부탁했지? 기억나?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팠던 기억은 그에게 그저 희미한 얼룩, 가능한 한 빨리 잊고 싶었던 귀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다 지난 일을 왜 꺼내? 지금은 어머니가 저 안에 누워 계시잖아. 기억해야 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여 그 위엄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당신 수중에 얼마 있었지? 차 사려고 모아둔 예금이 3억 원 넘게 있었지. 내가 아버지 살리려고 3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빌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이라는 것이 억지로 진실을 마주하게 되자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 했어. 이 돈은 당신 피땀 흘려 번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300만 원을 던져줬지. 정확히 300만 원, 필요한 돈의 10분의 1. 심지어 가계부에 빚으로 적어두라고 했잖아. 아버지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빌려주는 돈이라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휴대폰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은행 앱에 접속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당신은 8천만 원이 있고 당신은 부부의 의리를 내세우며 나한테 함께 짊어지자고 요구하고 있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민준 씨는 마지막 남은 논리를 쥐어짰습니다. 맞아. 나는 며느리지.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세운 기준에 따라 며느리의 의무를 다할 거야. 제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에서 띵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출금 내역 알림 문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있는 대로 커졌습니다. 동공이 놀라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문자 속 숫자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00만 원. 서연이가 어머님 병원비로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충격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장난해? 아직 수천만 원이 더 부족하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난 아니야.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총 비용은 1억 5천만 원. 나는 1,500만 원을 보태서 정확히 10분의 1.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황금 비율이잖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 병원비의 10%를 냈으니 나도 당신 어머니 병원비의 10%를 내는 거야. 아주 공평하고 아주 깔끔하게 당신과 어머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 재정 원칙에 딱 맞지. 민준 씨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감히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 유치한 복수를 해. 너희 아버지는 아프셨지만 지금은 건강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위독하다고. 너 사람 맞아. 그의 비난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 남자의 모진 말들에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렸으니까요. 복수.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민준 씨.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살아온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왜 태연하게 게임을 하고 나한테 푼돈이나 던져줬지. 그때 우리 아버지는 위독하지 않았나.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잖아. 민준 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변명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변명이었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150만 원짜리 여행은 잘만 가더라. 어려웠는데 게임 아이템 사는 데는 몇백만 원씩 쓰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강철 같은 제 목소리에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 1,500만 원이 전부야.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잖아. 당신은 외아들이니 책임감을 가져야지. 나 같은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저는 남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언젠가 온 친척들 앞에서 제가 아끼는 그릇을 실수로 깼을 때 저를 지칭하며 썼던 단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남이야. 죽으면 새로 얻으면 그만이지만 엄마는 하나뿐이잖니. 그 말은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예전에 순종적이고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빙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 속 1,5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아직 부족한 수천만 원을 떠올렸습니다. 무력감과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과응보가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나 이제 아르바이트 가봐야 해. 어머니 이번 수속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 1,500만 원이 내 성의 전부니까.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가려 했습니다. 민준 씨를 차가운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둔 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돈 문제 이상의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범죄 증거를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세 걸음쯤 걸었을 때 민준 씨가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사나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 같은 극도의 공황 상태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꿈치를 붙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돈 더 있잖아. 내가 알아. 너 비자금 모은 거.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있는 거 다 안다고. 나한테 빌려줘. 내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엄마 죽으면 어떡해. 제발, 제발 부탁이야.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장한 남자를 보며 저는 통쾌함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부부의 정이 결국엔 대출금과 이자율로 환산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았지. 문제의 본질이 자신의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빌려달라고. 좋아. 하지만 돈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은 두껍지 않았지만 2년간의 억울함이 담겨 있어 손에 쥐었을 때 묵직했습니다.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꽉 쥐고 있었기에 표지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수첩을 그의 손에 쥐어주자 민준 씨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첫 페이지 펴서 읽어봐. 큰 소리로. 제가 명령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제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게 종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입원하신 날 밤 떨리는 손과 번지는 눈물 속에서 하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한을 담아 쓴 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페이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라고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침을 삼키고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아빠,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수술. 수술비 3천만 원 필요. 민준 씨, 300만 원 줌. 이 돈은 자기 비상금이라 남한테 다 줄 수 없다고 함.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 나중에 월급 받으면 갚으라고 빚으로 기록해 두라고 함. 읽어내려갈수록 민준 씨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 흑백의 기록으로 남아 부인할 수 없는 날카로운 공소장처럼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겨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읽어. 2월 15일 아빠 수술 일주일 후. 민준 씨는 그 글씨를 보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빠 드릴 영양제와 보충제 사계 20만 원만 달라고 부탁함. 민준 씨, 약은 무슨 약이냐며. 돈 아깝다고 함.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데 약 먹는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돈 안 줌. 그날 밤 친구들과 술 마시며 30만 원 씀. 저는 민준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일들을 까맣게 잊었거나 그저 사소한 일로 치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날짜, 사건,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와 시어머니의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수첩은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지난 2년의 여정을 기록한 거야.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민준 씨, 나는 모든 걸 기억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구걸하다 거절당했을 때의 굴욕감, 혼자 사채를 쓸어 다닐 때의 외로움을 전부 기억한다고. 그리고 오늘 이 수첩이 당신에 대한 내 대답이야. 민준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 전부 기록해뒀다고.
나한테 복수할 날만 기다린 거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무섭다고? 저는 실수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더 무서울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기억하는 아내? 아니면 장인어른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외면한 잔인한 남편. 당신은 내가 무섭다고 하지만 당신의 그 잔인함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내가 왜 1,500만 원만 줬는지 알겠어? 제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교훈이야. 이 1,500만 원과 이 수첩을 들고 가서 나머지는 당신 혼자 해결해봐. 한 푼 한 푼 구하러 뛰어다니고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기분을 직접 느껴봐. 그래야 당신이 지난 2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 저는 민준 씨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난 일하러 갈게.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잖아.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굽이 병원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곳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장에 든 8천만 원과 극도의 공포와 함께 말이죠. 그는 자신이 나를 밀어넣었던 지옥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저는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져 뇌까지 스며들며 병원에서의 격렬한 대치 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문득 몸서리를 쳤습니다. 주위 풍경이 흐려지며 2년 전 그 운명의 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 악몽은 단 한 번도 저를 완전히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7월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도시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빗소리와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에 뒤섞여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배가 뒤틀린다고 하더니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고 있단다. 빨리 와야 해.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들것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괴사성 급성 췌장염으로 합병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즉시 괴사 부위를 절제하고 복강 내 배액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비급여 특수약물비 포함해서 우선 3천만 원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복잡한 수술입니다. 간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3천만 원.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쥐꼬리만 한 연금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비가 새서 부모님은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지붕을 수리하고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5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흐느끼셨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집안의 돈 관리는 주로 민준 씨가 했습니다.
그가 더 많이 벌었고 남자가 돈을 관리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매달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모두 그에게 주어 저축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명의로 된 공동계좌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것을 어림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나 지금 한창 이기고 있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와 함께 PC방의 시끄러운 게임 음악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급성 췌장염인데 아주 심각하대. 수술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 빨리 좀 이체해줘. 정말 급해.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게임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 때문이었습니다. 뭐, 3천만 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그냥 배탈 난 거 아니야? 괴사성 급성 췌장염이래.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다고. 묻지 말고 빨리 돈부터 보내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3천만 원은 큰 돈이야. 그 돈 12개월 만기 예금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깨면 이자 다 날아간다고. 그리고 나 다음 달에 오토바이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 깨면 뭘로 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는 은행 이자 몇 푼과 새 오토바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사람 목숨이 중요해. 오토바이가 중요해. 당장 보내줘. 제발 부탁이야. 오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 내가 힘들게 번 돈, 조개 껍데기도 아닌데 네가 달라는 대로 막 줄 순 없어. 조금만 도와줄게. 조금이 얼만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300만 원 보내줄게. 아빠 약값 보태드리는 셈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친척들한테 빌리든가. 뭐든 남편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 그럼 이만. 나 바빠. 뚜뚜뚜. 무한히 반복되는 끊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체 안치실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300만 원. 그는 장인어른의 목숨값을 3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싸구려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치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돌아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어머니와 고통에 신음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사위, 친아들처럼 여기던 그 사람이 방금 오토바이 한 대를 사기 위해 장인어른의 목숨을 외면했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됐니? 사위가 돈 보냈니? 어머니가 희망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안으로 삼키며 고통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오지로 출장 가서 전화가 안 터진대요. 엄마, 제가 친구한테 빌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피를 팔든 장기를 팔든 사채를 쓰든 아버지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순간 민준 씨를 향한 제 사랑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소독약 냄새와 제 남편의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태도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었고
또한 제 탈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얼굴에 3,500만 원을 던진 냉정한 여자는 바로 그날 오후에 눈물 젖은 빗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준 씨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 소리와 어우러져 절망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제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체 메모는 단 2글자. 송금, 안부 인사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300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실소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허공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눈에 아버지의 목숨은 고작 고급 술자리 한 번, 혹은 그의 비싼 장난감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돈이 피와 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쏟아부은 제 돈과 노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였을까요? 신혼 시절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부부는 일심동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바람에 흩날리는 말, 그 옛날의 약속은 이제 돈과 이기심의 무게 앞에서 깃털처럼 가벼워져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양심 한 조각이라도 건져보려는 희망으로 민준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제 퇴로를 막고 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린 것입니다. 그는 제가 귀찮게 할까봐, 돈을 더 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게임을 방해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준 씨의 냉담함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것.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사이의 희미한 감정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위로서의 책임, 배우자로서의 최소한의 공감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나약함은 지금 제가 부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진 불이여, 제가 무너지면 누가 아버지를 돌볼까요? 어머니는 연로하셨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사실까요?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고 굴욕적인 돈 빌리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혜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혜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혜진아, 돈 좀 있니? 5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빠가 응급 수술하셔야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저는 다급함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니? 나 지난주에 아파트 계약금 치르느라 돈 다 썼는데 지금 통장에 한 달 생활비 50만 원 남은 게 전부야. 이거라도 다 보내줄게. 다른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고마워. 그것만이라도 보내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준 50만 원에 민준 씨가 준 300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돈을 다 합쳐도 여전히 2,500만 원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는 거의 연락하지 않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몇백만 원이라도 선뜻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제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절당하고 의심받고 동정받는 그 기분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촌 동생 철민이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민이는 계산이 철저하기로 유명했고 그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누나, 2,500만 원. 알았어. 누나니까 특별히 싸게 해줄게. 하루에 100만 원당 3,000원. 괜찮으면 바로 쏴줄게. 하루에 100만 원당 3,000원. 즉, 하루 이자만 7만 5천 원. 한 달이면 이자만 225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내줘. 고마워, 철민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음이 마치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돈을 모두 모아 미친 듯이 수납 창구로 달려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쥐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대가는 단지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결혼의 붕괴였고 믿음의 파편이었으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제가 홀로 맞서 싸워야 할 암흑 같은 나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수술실 문 앞에 앉아 환자의 상태를 표시하는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의사가 나와 나쁜 소식을 전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에 병원 복도는 텅 비고 삭막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염주를 돌리며 나지막이 기도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어머니는 몹시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고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온기를 전하려 애썼지만 제 손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제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장인어른이 그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인 것처럼요. 저는 주위의 다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아내, 어머니의 수속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 상냥한 며느리. 그들은 함께였고 함께 걱정과 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곁엔 누가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게임에 빠져 있는 남편, 의리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 억울함을 모두 토해내고 싶어 소리 지르고 크게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심장으로 역류해 단단한 한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의사가 나왔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지만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으니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도감에 제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손에 오렌지 한 봉지와 어르신용 영양 드링크 한 상자를 들고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침에야 겨우 시간 내서 왔네요. 민준 씨는 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능청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참고 사신 온화한 어머니는 너그러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비는 넘겼다네. 서연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말이야. 자네 일 바쁘면 어서 가보게. 여기는 나랑 서연이가 있으니 괜찮아. 저는 병실 구석에 서서 남편의 위선적인 연극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것저것 묻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고 15분 만에 급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돈은 어디서 빌렸어? 네가 알아서 갚아. 집에 빚쟁이들 쳐들어와서 내 명의에 흠집 내지 않도록 조심해. 나 지금 부장 승진 앞두고 있단 말이야. 저는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아.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민준 씨는 비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며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마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폭풍 우 한가운데 홀로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댈 남편도 함께할 동반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빚과 제가 짊어져야 할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25만 원의 이자에 친구들에게 갚아야 할 원금을 생각하면 제 월급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그리고 저는 그 비열한 남자에게 두 번 다시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해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제 삶은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회계사로서 눈이 빠질 정도로 숫자와 영수증, 증빙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다른 작은 회사 두 곳의 장부 정리 일까지 맡아 점심시간과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 점심은 마른 빵 한 조각이나 회사 앞에서 급하게 산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고 커피나 디저트를 먹자는 유혹이 빚 갚을 돈을 축낼까 두려웠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해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학원으로 달려가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2명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다리를 뻗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했고 밥상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제가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구슬을 꿰거나 조화를 만드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심함과 시간이 많이 들고 눈 건강에도 해로운 일이었지만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완성하면 200원을 받았습니다. 2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이 3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책상 위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작은 구슬을 꿰는데 몰두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눈은 건조했으며
손가락은 바늘에 계속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따끔거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바늘에 손을 찔려 피가 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처에 급히 밴드를 붙이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세수를 한 뒤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감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드는 1분, 1초가 이자를 갚을 돈을 벌 기회를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쉬는 대신 전단지를 돌리거나 마트에서 화장품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8시간 내내 서서 목이 쉬도록 고객들에게 웃으며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혀 한 걸음 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 5만 원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1년 넘게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은 바닥까지 긁었어서 면봉으로 남은 것을 겨우 발랐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대신 집에서 앞머리를 직접 잘랐습니다. 심지어 생리대도 할인 행사를 할 때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었습니다. 월급과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마다 저는 돈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채이자 상환이 최우선, 친구들에게 빌린 원금 상환이 두 번째, 부모님 약값과 용돈이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충당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고행자처럼 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뺨은 움푹 패고 다크서클은 짙어졌으며 잠 부족과 스트레스로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결심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내. 서연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빚만 다 갚으면 넌 자유로워질 수 있어. 저는 그 모든 수입과 지출, 미친 듯이 일했던 날들을 검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꼼꼼하게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야박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씨는 제 초인적인 노력의 증거이자 민준 씨의 무책임함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 암흑 같던 시절, 육체적 피로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민준 씨에게서 받아야 했던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제 살한 눈을, 바늘 자국으로 가득한 제 갈라진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저는 아침까지 납품해야 할 마지막 비단 꽃잎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그만 접착제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기엔 충분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준 씨가 즉시 몸을 뒤척이며 인상을 찌푸린 채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도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잠 좀 자자. 밤중에 도깨비처럼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말아먹을 셈이야? 저는 황급히 접착제 병을 주우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실수했어. 계속 자. 조용히 할게. 조용히는 무슨. 불은 환하게 켜놓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다 깼잖아. 안 잘 거면 거실 나가서 해. 내 잠 방해하지 말고. 나도 내일 돈 벌러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민준 씨는 제 쪽으로 베개를 던지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 얇은 비단 꽃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 벌러 출근한다고. 맞습니다. 그는 생활비와 공과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겨우 쓰인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약값, 빚 상환, 경조사비 등은 모두 제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저는 푼돈을 벌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번은 제가 극심한 위경련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져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는 누워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물었습니다. 밥은 아직 안 했어? 왜 아직도 누워있어? 나 배고픈데. 저는 고통을 억누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속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당신 라면 끓여 먹거나 나가서 사 먹어. 민준 씨는 혀를 차며 실망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아프대.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아프면 약 먹고 일어나서 밥 해야지. 여자가 돼서 조금만 아프면 드러눕고 말이야. 우리 엄마는 옛날에 열이 펄펄 끓어도 일어나서 온 식구 밥 다 차렸어. 말을 마친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소금 뿌려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저를 내버려둔 채 말이죠. 그는 저를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며 여성의 희생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픔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의 무관심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감사함 없이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제가 빳빳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퇴근 후 제가 급하게 차린 따뜻한 저녁을 먹고 제가 한밤중에 청소한 깨끗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양제 한 병, 오렌지 주스 한 잔 사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절정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가족 식사 한 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준 씨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음식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내 생일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는 손을 내저으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일은 무슨 생일? 나이 먹고 유치하게. 생일이 뭐 매년 오는 거지 별거라고. 어서 치우고 잠이나 자. 머리 아파 죽겠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고 넓은 거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가 직접 산 작은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촛불은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잘라 한 입 먹었습니다. 크림의 단맛과 눈물의 짠맛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은 수첩에 짧지만 묵직한 한 줄을 썼습니다. 생일 민준 씨. 술에 취해 축하 잊음. 유치하다고 아내를 나무람. 사랑은 죽고 의무와 인내만 남았다. 그의 설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명절이었습니다. 빚의 압박은 여전했고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45kg도 채 나가지 않을 정도로 말랐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눈은 패랬습니다. 새 옷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3년 전에 산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설날 아침 우리는 시댁에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은 손님과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고급스러운 붉은 벨벳 한복을 입고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유능한 엔지니어 아들과 반듯한 집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대신 박 여사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세상에 새해 첫날부터 며느리 꼴이 저게 뭐니? 시든 배춧잎 같네. 옷차림은 또 왜 저렇게 후줄근해. 남들이 보면 이 집에서 며느리 밥도 안 먹이고 옷도 안 사주는 줄 알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살이 빠졌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회계사가 뭐가 바쁘다고. 친정에 진 빚 갚느라 악착같이 돈 버는 거 아니야? 박 여사님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들의 수치이자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마.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댁의 법도를 따라야지. 돈 벌면 작은 가정을 위해 아껴 쓰고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친정으로 돈을 다 빼돌리고 그쪽 빚 갚는 데 다 쓰면 이 집은 언제 부자 되겠니? 내 친정 식구들 돈줄이라도 되려고 민준이랑 결혼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단 한 푼도 빚 갚는 데 써달라고 한 적 없다고. 제가 벌고, 제가 빌리고, 제가 갚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집안의 평화를 깨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제 편을 들어주길,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인 잔을 든 채 얼굴이 붉어져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서연아. 당신도 지출 균형을 좀 맞춰야지. 요즘 나한테 생활비도 늦게 주더라. 처가 일 때문에 우리 집에 피해주지 마.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기 위해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어머니가 저를 비난할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이 지지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거봐라, 내 남편도 내 그 버릇을 못 참잖니. 이제부터 민준이 월급은 내가 관리하겠다. 너는 네 월급만 가져. 집안 살림은 네가 다 책임져. 이 집 돈 한 푼이라도 네 부모한테 가져갈 생각 마라. 남의 집 귀한 아들 등골 빼먹는 며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저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눈의 죄인이자 천박한 기생충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굳은 살 박인 제 손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져 거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저는 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애정이 깨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검은 수첩을 꺼내 박 여사님의 모든 말과 민준 씨의 무심한 끄덕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느낀 이 굴욕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이 지옥에서 벗어날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돌려주리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다음해 10월 아버지가 생사의 고비를 넘기신 지 정확히 1년 만에
저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마지막 3천만 원을 송금하며 거대했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입니다.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는 확인 문자를 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천근만근 갔던 어깨 위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공원에 혼자 앉아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짙은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가득 차오르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며 구슬을 꿰던 밤도, 마트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던 주말도, 비톡촉 전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과 함께 영혼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동력은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문득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임상적으로 사망했고 세상의 눈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제가 온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밥은? 오늘 저녁은 돼지갈비찜 먹고 싶은데.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가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리 피곤해도 시장으로 달려가 재료를 사와 요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계란이랑 채소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당신이 해 먹어. 아니면 나가서 사 먹든가. 나 피곤해서 먼저 쉴게.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놀라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아내야. 가정부야. 남편이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밥을 직접 해 먹으라고. 나도 일했고. 저는 논쟁할 생각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주 건방져졌네. 빚 다 갚았다고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네가 사촌 동생 빚 다 갚은 거 모를 줄 알아. 민준 씨는 저기에 찬 얼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제가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하지만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대신 제가 기어오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기심은 뼛속까지 박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빚 다 갚았어.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정도 다 갚았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단어 한 단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살자. 돈도 각자 관리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민준 씨의 욕설과 가구를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1년 중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이 오직 은혜와 빚의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했지만 제 몫만 했습니다. 그의 옷은 그가 직접 빨았고 제가 차린 밥은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몇 시에 오는지 묻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낯선 하숙생 2명 같았습니다. 마주치면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눈 건강에 해로운 밤샘 부업은 그만두고 회계 장부 정리와 과외만 유지했습니다. 이제 제가 번 돈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쪼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은행에 비밀 온라인 계좌를 만들었고 주 휴대폰에는 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와 친정 부모님 용돈을 제외하고 50만 원씩 그 계좌에 저축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2년간 열심히 일하고 아낀 결과 제 비밀 계좌의 잔고는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7천만 원.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보호막이자 절대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이혼을 당하든 집에서 쫓겨나든 저는 누구에게도 한 푼 구걸하지 않고 2년 전처럼 무릎 꿇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보증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요즘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 꼬임에 넘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그의 오토바이도 관리를 안 해 낡고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여유 좀 있어. 나 200만 원만 빌려주라. 게임 방송하려고 컴퓨터 사양 좀 업그레이드해서 부수입 좀 벌어보게. 책을 읽고 있던 저는 책을 덮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돈 없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먹고 살기도 바빠.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고 나보다 월급도 2배나 많고 어머니가 돈 관리도 해주시잖아. 어머니한테 여쭤보지 그래. 민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관리하는 건 큰 저축이고 몇백만 원 때문에 엄마한테 손 벌리긴 좀 그렇지. 당신 맨날 아르바이트 하니까 비자금 좀 있지 않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시골집 부엌 고쳐드리느라 다 보냈어.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집도 낡았는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저는 그의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라는 논리에 딱 맞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처가. 맨날 처가에 돈 갖다 바치기나 하고 저는 상대하지 않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7천만 원은 여전히 제 통장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돈,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박 여사님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자가 행복하려면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로 돌아와 민준 씨는 여전히 제 검은 수첩을 든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첩 속 글씨들은 독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고 과거의 죄악을 빗속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 읽었어? 이제 이해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남은 돈 좀 빌려줘. 엄마 죽으면 어떡해. 제발. 민준 씨의 행동에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작은 여자 발치에 엎드려 우는 모습. 비참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부끄럽지도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제 다리에서 민준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단호하지만 난폭하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일어나.
남자답게 굴어. 꼴사납게 이게 뭐야.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나를 쳐다봤지? 기억나. 기억나. 다 기억나. 내가 쓰레기였어. 하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 옛날 일 가지고 이러지 마. 민준 씨는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공정함이야. 나는 3,500만 원을 보냈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준 비율과 정확히 똑같이 비용의 10%를 나는 당신 집안이 세운 기준에 따라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한 거야. 나머지는 당신 책임이지.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을 구해? 7천만 원이 나뭇잎도 아니고. 민준 씨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해봐. 제가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높은 이자로 사채를 쓰고 차를 팔고 물건을 팔아. 당신 오토바이 있잖아. 그거 팔면 몇백은 나올 거야. 게임하는 컴퓨터도 있잖아. 그것도 팔아버려. 한 푼 한 푼 구하러 뛰어다니고 거절당하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기분을 직접 느껴봐. 그래야 내 고통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 저는 똑바로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나 일하러 가야 해. 행운을 빌게. 저는 민준 씨의 절망적인 외침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눈을 찔러 살짝 찡그렸습니다. 제 마음은 상상했던 것처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복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닫고 잿더미 위에서 존중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맞은편 포장마차에 앉아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오만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교훈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제가 본 것들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민준 씨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비참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수술비를 선납하라는 간호사의 재촉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은숙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아직 수납 안 하셨나요? 마취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민준 씨는 허둥지둥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늘 함께 어울리며 밤새 술 마시고 허풍을 떨던 의리 있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직장 동기이자 절친인 성훈에게였습니다. 성훈아. 나 민준인데 엄마가 쓰러지셔서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 정말 급해.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성훈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큰일이네. 근데 민준아, 나 지난주에 시골에 땅 사느라 돈을 다 써서 지금 지갑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보내줄까? 땅을 샀다는 핑계. 서연이가 돈을 빌리러 다닐 때 들었던 핑계와 어찌나 똑같은지 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민준 씨가 늘 PC방 비용을 내주던 게임 친구 동생에게였습니다. 동생아, 형 좀 살려줘라. 엄마 심장 수술하셔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30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형, 저 지금 완전 망했어요. 어제 축구 토토 다 날려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제가 형한테 빌려야 할 판이라고요. 동생은 능글맞은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중한 거절, 교묘한 핑계, 혹은 끝없는 통화 종료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내가 얼마 전에 출산해서 어제 동생 빌려줬는데 예금이 아직 만기가 안 돼서 어려울 때가 되니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그렇게 살갑게 굴던 술친구들이 이제는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를 피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버지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저를 무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그 처절한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는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년 전에 큰맘 먹고 산 차. 그의 자부심이자 저축을 모두 털어넣게 한 애물단지. 이제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민준인데요. 얼마 전에 산 아반떼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지금 심장 전문 병원으로 와서 차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금매. 지금 시세로는 제가 받기 힘든데 급하게 파는 거면 내가 4천만 원밖에 못 쳐줘. 괜찮으면 지금 바로 가서 현금 박치기 할게. 딜러는 시장가보다 수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을 부르며 잔인하게 값을 후려쳤습니다. 4천이요? 이제 5천 킬로밖에 안 탄 새 차나 다름없는데 너무 싸잖아요. 민준 씨가 절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급하면 손해봐야지. 안 팔 거면 그냥 타시든가. 민준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흥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에마 2호를 헐값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 씨는 벽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재산이 아까워서 울었고 그리고 후회스러워서 울었습니다. 만약 옛날에 서연이에게 잘해줬더라면, 이기적으로 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더 뼈저리게 느끼도록 조금 늦게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 수술실로 옮겨지기 전 잠시 가족이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각종 기계들이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박 여사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늙고 지친 눈은 민준 씨의 개숙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민준 씨를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돈 다 마련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수술해 주실 거예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보다가 며느리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 서연이는 어디 있니?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의 눈을 참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엄마, 바쁘대요. 박 여사님은 아들의 태도와 초췌한 모습을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아들에게 돈을 꽉 쥐고 처가를 무시하라고 부추겼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서야 그 모든 계산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존재와 진심 어린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정신적 위안이라는 것을요.
제 차가운 부재는 그녀의 형편없는 처세술에 대한 가장 통렬한 대답이었습니다. 나한테 화나서 안 오는 거니? 박 여사님이 끊어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화났어요. 엄마한테도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300만 원만 줬으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3,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저 차 팔고 사채까지 써서 겨우 돈 마련했어요. 엄마, 아들의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기적으로 키웠고 이제 그 이기심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박 여사님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망쳤고 내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민준아, 만약 내가 이번에 살아난다면 내 아내에게 가서 당장 사과하거라.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이 집은 그 아이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 아내를 잃지 마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정은 잃으면 끝이야. 엄마 말 명심하겠니? 민준 씨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엄마는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으세요. 엄마가 살아계셔야 저를 계속 가르쳐 주시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말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기심의 먼지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차량 매매는 병원 주차장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롱이라는 이름의 중고차 딜러는 붉은색 아반떼를 꼼꼼히 살피며 차체를 툭툭 치고 값을 깎기 위해 온갖 흠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딜러의 흠집 잡는 말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 차는 그의 오랜 꿈이었고 친구들에게 늘 자랑하던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처럼 내다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좋아, 아는 사이니까 특별히 4,200만 원 쳐줄게. 이게 마지막 가격이야. 한 푼도 더 못 줘. 딜러가 스마트 키를 만지작거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200이요? 등록세, 취득세 다 합쳐서 6천만 원 가까이 든 차인데 너무하시잖아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지금 시장이 불경기라고. 나도 이 차 떠안으면 리스크가 커. 안 팔 거면 그냥 가져가. 딜러는 돌아쓰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딜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고 선납금은 일부만 낸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또 얼마나 많을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4,200 지금 바로 이체해 주세요.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을 보고도 민준 씨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딜러에게 차 키를 건네주고 사랑하는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헛된 자존심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를 판 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수술은 긴 싸움이었고 수술 후 치료비와 약값, 보양식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은행으로 가
친구들과 함께 땅에 투자하려고 모아두었던 3억 원짜리 예금을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예금은 24개월 만기 상품이라 지금 중도 해지하시면 약정이자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전액 해지해 주세요. 민준 씨가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자 손실, 돈 손실, 차 손실. 민준 씨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적인 것들이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너무나 하찮아졌습니다. 해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민준 씨는 문득 옛날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결혼 예물을 팔아야 했고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민준 씨는 그날 저의 희생이 자신보다 수천 배는 더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의 외면 속에서 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희생했고 자신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을 처가의 돈을 빼돌린다, 남의 집 귀한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했으니 돈다발을 손에 든 민준 씨는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양심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버리고 어머니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춘과 행복, 자존심을 모두 바쳐 이 가정을 지탱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쓰라린 배신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은행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선 이 결혼 생활도 구해야 했습니다. 3일 후 박 여사님의 수술은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사는 고비를 넘겼으며 잘 보살피면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24시간 내내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직접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는 수척해지고 수염도 덥수룩해졌지만 눈빛에서는 공황 상태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의사를 통해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민준 씨 역시 뼈저리게 느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준 씨는 이모님께 어머니를 부탁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막 회사를 나서려는데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고 구겨진 셔츠는 평소의 말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를 본 민준 씨는 황급히 다가왔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저와 거리를 두고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퇴근했구나. 계속 기다렸어.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좀 어떠셔? 엄마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하셨어.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병원에서 엄마 간호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네가 그 검은 수첩에 쓴 모든 것들, 네가 지난 2년간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 내가 쓰레기였어. 서연아, 이기적이고
무심하고 난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어. 눈물이 민준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 차도 팔고 예금도 다 깼어. 돈 때문에 발동동 구르고 소중한 사람이 위급할 때 무력한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았어. 옛날에 너를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해. 엄마 편들어서 너한테 상처 준 것도 미안해.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 민준 씨는 사람들이 오가는 회사 앞 인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너와 장인 장모님께 내 죄를 갚을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제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고통도 진짜였습니다. 저는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심장도 여전히 뛰고 있었고 진정한 뉘우침 앞에서는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정말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여기서 무릎 꿇는 걸로는 안 돼. 민준 씨는 황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 부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사과해. 둘째, 우리 집 재정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해. 더 이상 각자 알아서 방식은 용납 못해. 응, 다 할게. 내일 당장 부모님 댁으로 갈게. 돈 문제도 전적으로 네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 민준 씨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변화를 위한 첫 벽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민준 씨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침묵했고 운전대를 쥔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차를 팔았기 때문에 제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목숨을 외면했던 장인어른을 마주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도전이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덴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딸과 사위가 온 것을 보고 두 분은 무척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던 이후로 민준 씨는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더라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으로 들어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갑자기 이끼 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민서방.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 일어나게. 무슨 일이 있기에 무릎까지 꿇나? 민준 씨는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오늘 저는 두 분께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제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옆에 서서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년 전 아버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돈을 아까워했고 아내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생명을, 가족의 정을 무시했습니다.
1000번 만번 사죄드립니다. 민준 씨는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타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달려와 사위를 부축했습니다. 얘야, 그만하거라. 다 지난 일인데 뭘.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으면 됐지. 어서 일어나. 다 한 가족인데. 아닙니다. 어머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야 아내가 옛날에 겪었을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달라지겠습니다.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갚겠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강직하고 너그러우셨던 아버지가 다가와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돈 문제로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하지만 뼛속 깊이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민서방,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다시 벌 수 있는 것이네. 하지만 부부의 정, 부모 자식 간의 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야. 나는 자네가 300만 원을 줬든 3천만 원을 줬든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네. 다만 자네가 서연이를 가족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슬펐을 뿐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어찌 탓하겠나. 자네가 뉘우쳤으니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겠네. 어서 일어나서 자네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 살게. 아버지는 민준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 씨는 장인어른의 앙상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사람의 정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점심은 예전에 어색하고 위선적인 분위기 없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께 반찬을 집어드리고 어머니께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가고 무지개가 뜨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꼬투리 잡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건강을 챙기라며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인정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타이핑된 A사 용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봐. 우리 집 새로운 재정규칙 초안이야. 내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저는 종이를 들어 읽었습니다. 가족 재정규칙. 두 사람의 월급은 하나의 공동계좌로 합쳐 아내 서연이 관리한다. 공동계좌에서 매달 고정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를 지출한다. 매달 남편 민준과 아내 서연에게 각각 30만 원씩 개인 용돈을 지급한다. 매달 양가 부모님께 각각 20만 원씩 용돈을 보낸다. 남은 금액은 비상금 및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저축한다. 규칙을 다 읽은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조항들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심지어 공동자금을 제가 관리하게 하는 등 저에게 유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으실까? 옛날에는 당신이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 다 했어. 엄마도 완전히 동의하셨어. 이제 늙어서 자식들 돈 관리 안 하신대.
그리고 내가 깨달았어. 당신이 나보다 돈 관리를 훨씬 잘한다는 걸. 당신은 빚도 다 갚고 돈도 모았지만 나는 돈만 쥐면 게임이나 이상한 투자에 다 날려버렸잖아. 이제부터 우리 집 경제는 당신한테 맡길게.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 그리고 처가에 용돈 드리는 거. 그건 내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이야. 부모님이 당신을 곱게 키워서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나는 효도는커녕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잖아. 매달 2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야. 장인 장모님도 우리 엄마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 저는 펜을 들어 종이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좋아. 동의할게. 이 규칙대로 하자. 하지만 민준 씨, 문서는 종이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과 실천이야.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속할게.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본 중 가장 밝고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의 부활을 약속하는 서약서였습니다. 계산적인 이익관계에서 사랑과 책임으로 가득 찬 진정한 우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검은 수첩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과거, 다른 하나는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삶은 평온하고 행복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완전히 끊었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잃어버린 저축을 메우기 위해 부지런히 외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가정이 화목해지자 그는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양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번갈아 가며 양가를 방문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차별 없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6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민준 씨는 비밀리에 양가 가족을 모두 초대해 교회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는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민준 씨가 나무 그늘진 길을 따라 저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행복해.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행복해. 변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잊지 못할 교훈을 줘서 고맙고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준 너의 너그러움에 감사해. 만약 그날 너의 복수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이기적인 남자로 살고 있었을 거고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을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민준 씨는 수첩을 보고 살짝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내 악몽이었는데. 저는 펜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하얗게 비어있는 페이지에 저는 또박또박 한 줄의 글씨를 썼습니다. 몇 월 며칠 모든 원한은 풀렸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더 이상 너의 집, 나의 집은 없다. 오직 우리의 집만 있을 뿐. 다 쓰고 나서 민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보관하거나 아니면 태워버려도 되고. 과거는 지나갔잖아. 아픈 기억을 굳이 간직할 필요는 없지. 이 수첩이 자기 임무를 다하게 하자. 저는 수첩을 길가의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민준 씨가 막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들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버리지 마. 그냥 기념으로 간직하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아빠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교훈으로 보여주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무슨,
민준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생길 거잖아. 나 이제 아이 갖고 싶어. 여보,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우리 사이도 좋고, 집안도 화목하잖아. 우리 아기 가질까? 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생리가 늦어졌고, 오늘 아침 임신 테스트기에는 희미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그와 가족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응, 우리 아기 갖자.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믿어. 민준 씨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파란 가을 하늘 아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하늘 한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냉담함으로 시작하여 복수의 폭풍을 지나 이해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혼은 1 더하기 1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결혼은 나눔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계산하고 따지는 대신 기꺼이 몸을 숙여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혼에서의 공정함은 네가 나에게 이걸 해주면 나도 너에게 저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단련된 존중과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작은 가정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